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재미있는 내각 이야기를 준비한 것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아 드림팀은 발달에 문제가 있는 소아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협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이현주 교수입니다. 최근 노산이 많아지면서 이른둥이 출생 빈도가 1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장기가 미숙한 상태에서 발달 중인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취약하고 위중한 상태가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신경발달 치료나 개입을 통해서 분명 좋은 치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적 치료나 신경발달 촉진 개입을 위해 통합적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다학제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 드림팀은 총 7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성형외과를 통해 가장 적절한 수술 시점을 결정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해서 최고의 치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 발달 중인 아이의 신경 발달 촉진 치료를 위해 소아신경외과와 소아재활의학과가 협진하고 통합적 치료를 결정하여 가장 최고의 신경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환자 1:1 케어의 간호평가에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음악 작업과 소리, 그리고 캥거루 케어 등으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다학제 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외과 교수로 일하고 있는 손준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 아기들이 외과적 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최적의 시간대에 최선의 수술 방법을 치료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백은영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아 및 종양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통해 정상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과 김지용입니다. 저는 미숙아 망막병증의 선별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미숙아 망막병증은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는 선별검사를 통해 미숙아 망막병증을 조기 발견하여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의 정용호입니다. 저는 미숙아들에서 소아과 선생님들과 협진해서 폐하고 심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진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재활학과 김희정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대학병원 소아발달재활센터에서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숙아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달에 문제가 있는 소아들을 소아 신생아 집중 치료실부터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다학제 진료팀을 통해서 조기에 재활 중재를 시작해서 빠른 재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할 때도 환자의 상태가 훨씬 많이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종양과 소아를 담당하고 있는 남인균입니다. 이른둥이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신경 발달을 돕겠습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드림팀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그런 드림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과학자이기 전에 의사입니다.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특히 500g, 즉 우유 2팩 정도로 몸무게로 태어나는 그 작은 아이들을 소생시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그 순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또한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지요. 또한 여러분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교수를 연구하는 경우에는 이런 창업을 통해서 또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특히 제가 궁금해하는 뇌과학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뇌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저희 한양대학교 병원을 조금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캠퍼스가 참 예쁘고요. 서울 안에 있고 위치도 아주 좋습니다. 압구정에서 성수대교만 건너면 바로 한양대 학교가 보입니다. 정말 예쁜 캠퍼스 꼭 한번 여러분도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년 동안 오랫동안 꾸준히 한 분야를 연구해온 과학자입니다. 처음에는 쥐의 뇌를 직접 열어서 사람의 뇌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쥐의 뇌에 독성을 줘서 어떤 치료제가 과연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치료에 아주 궁금한 게 많아서 동물 연구를 시작해서 다음에는 사람을 통한 연구가 진짜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를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뇌 연구 분석 방법은 뉴로이미징, 즉 MRI나 뇌 혈류를 분석하는 그런 이미징을 통해서 연구실을 차려서 이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아이를 많이 안 낳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아이를 낳으세요 하고 차렸어요. 약자는 Infant Neuroimaging Analysis Laboratory, 이렇게 제가 지어서 이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들을 한 결과들을 여러분께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뇌 연구라고 하면은 대부분 치매 연구를 많이 생각하세요. 치매에서 요즘은 MRI만 찍어도 치매가 우리 엄마 아빠가 치매가 될까 말까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피검사 간단하게만 해도 약간의 유전 검사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릴 위험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의학 발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뇌연구에서 이 예쁜 호두를 정상적인 여러분의 뇌 모양, 쭈글쭈글한 뇌 모양, 호두 먹으면 뇌가 좋아진다고 하죠. 여러분의 뇌 모양이라고 하면 이미 수축해서 쪼글쪼글해진 뇌가 치매의 뇌. 하지만 주름이 이제 막 생성되는 이 뇌를 신생아 뇌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뇌 발달 과정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발달해야지 정상적인 발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뇌 발달이 촉진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의문증을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상인 MRI 소견과 달리 제가 보는 많은 환자군에서는 이러한 뇌 손상이 다양하게 미숙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이 뇌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조기 개입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통해서 예후가 다 달라지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는 걸 발견하고, 얼마나 이 뇌 연구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초기부터 우리가 뇌과학적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미숙아는 이렇게 손바닥에 한 줌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작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주사들도 많이 보고 있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이들이 제가 울 정도로 감동이 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퇴원을 하는 순간이에요. 퇴원을 할 때 정상 아이하고 똑같이 이렇게 커서, 즉 엄마의 뱃속을 대신해서 인큐베이터에서 3달, 5달 조금씩 자라더니 뇌의 발달 과정도 무주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완성된 뇌를 가지고 퇴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정말 신비의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을 제가 함께 아이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떤 소리가, 그리고 어떤 빛이, 어떤 영향이 이 뇌를 더 정상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더 기적적인 일들은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축제에 찾아옵니다. 제가 소위 어벤져스 축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미래의 꿈은 미숙아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찾아옵니다. 아,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가 퇴원을 해서 1살, 3살, 5살, 7살, 10살이 될 때까지 과연 우리 뇌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흔히 여러분들 시냅스다, 뇌의 기초공사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제가 이 시기에 연구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너무나 역동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즉 어떤 기관보다 우리의 뇌는 5살 이전, 크게는 3살 이전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눈으로 보시다시피 또는 컬러에서 보시다시피 좌우내 그리고 주변에 뻗어나가는 이러한 가지들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전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가 마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복 탄성력이다,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정말 주제를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이분일 것 같아요. 엔젤라 더커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IQ가 아니다, 재능이 아니다, 즉 grit, 회복 탄성력이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실험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버드에 러닝머신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을 40년 후에 지켜봤더니 러닝머신에서 숨이 차게 계속 달리다가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그 순간에 얼마만큼을 더 발을 띄어냈는지, 얼마만큼을 더 뛰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조금 한 문제 더 맞는 거 이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공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뇌는 언제까지 사용을 해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성공을 결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 이런 그릿이라는 끈질김, 한계 상황 때 포기하지 않는 힘, 이것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뇌과학에서도 이러한 회복 탄성력, 즉 소아의 뇌 발달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로서 이러한 뇌를 여러분들이 이미 가졌고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때부터 눈을 조금 감기 시작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사진을 찍으면 더 지금 암기의 회로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의 회로가.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뇌는요, 발달 과정이 아래에서 위로 발달을 하고 뒤에서 앞으로 발달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뇌간, 브레인스템, 세레벨럼, 소뇌 이것들은 지금 나의 심장 박동수, 호흡수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생명 징후를 주장하는 곳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변연계라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발달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요즘 궁금해하는 기억이나 또는 감정, 공감을 관여하는 그런 중요한 뇌회로입니다. 이후에 옥시피탈 로브, 이거 후두엽인데요. 후두엽은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대부분 80% 이상이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느끼고 어떻게 하면 시각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만져보고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두정엽은 우리 몸의 모든 감각들, 몸에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통합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달하는 게 이제 측두엽. 측두엽은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그런 기능들에 특화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죠. 가장 중요해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의 전두엽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프론탈 로브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경험해 보시겠습니다. 겉만 봤을 때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시려면 이 앞 슬라이드만 기억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뇌 안에는 다양한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뉴런들이 시냅스, 즉 가지가지 연결이 되어서요. 마치 우리의 뇌는 어떠한 초고속 컴퓨터도 능가하지 못하는, 능가할 수도 있지만요. 능가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한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망이다, 네트워크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명과학에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3가지 호르몬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도파민. 도파민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동기 호르몬입니다. 동기 호르몬. 의욕이 생겨요. 도파민이 없으면 밥도 먹기 싫고 친구도 만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마음이 들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도파민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가끔 뭔가 다 하기 싫고 의욕을 잃었을 때는 꼭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도파민이 되게 부족한데 도파민 하면서 한 번만 입으로 읽어봐도 아마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뇌에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시면서요. 또한 세로토닌, 이거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쉬고 자고 먹고 행복해, 이런 행복 호르몬,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마 나오는 호르몬이 이런 행복 호르몬이 아닐까. 어렸을 때 엄마가 모유수를 많이 한 아가는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에는 지금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관장하는 뇌 호르몬입니다. 3번째 호르몬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이건 긴장 호르몬인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여기 입구를 들어오는데 너무나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 와,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기억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면 어쩌지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후달렸거든요. 이렇게 덜덜덜덜 떨렸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 때 제가 지금 떨지 않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아주 가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컨트롤하면서, 저를 조절하면서 지금 이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박수가 나오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호르몬, 그리고 뇌 구역들, 그리고 뇌 다발에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 저는 끊임없이 물고 스스로도 묻고 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도 물어보고 그 환자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아까 그 주름을 보니까 태어나는 그 신생아도 이미 완벽한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이 뇌가 살면서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치매는 왜 오는 것일까? 공부 잘하는 아이는 뭐가 다른 것일까? 정말 누가 봐도 리더의 기질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일까? 뇌 구조와 또한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 나는 이거를 평생 기억하고 싶은데 매일 이제 건망증 같은 게 생겨서 잊어버리는 것도 슬프기도 하고요. 기억의 회로는 과연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을까? 공감,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아까 소아 드림팀을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신생아중환자실의 실장으로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닥터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해야지만이 아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만 잘해서 의사가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성과와 환자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내가 소속돼 있는 곳에서 공감하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가가 이 사람의 일생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회로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감이 다시 또 지능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지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회로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벌써 40대 후반에 가까워졌지만 이 나의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는 늙고 싶지 않거든요. 다른 건 다 늙어도 뇌가 늙고 싶지 않은 그런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도 치매만은 안 오시게 하기 위하면 이 오늘 제가 강의한 것들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 뇌는 늙지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흔히 뇌 하면은 아인슈타인 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죠. 아인슈타인 뇌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것일까? 나는 아인슈타인 뇌처럼 살 수 없는 것일까? 아인슈타인 뇌는 이러한 주름이 다른 일반인들과 좀 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름이 선천적으로도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도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는데요. 흔히 저희가 이러한 뇌 구조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너 T야? F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요즘에 제일 화두가 되는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T하고 F의 차이 참 예시를 들어서 말을 해볼게요. 누가 너 싫어한대. 누구누구가 너 흉보더라. 이렇게 하면요. F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싫어하나 봐.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논리형은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에게 뭐 도움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래서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죠. 네, 사고가 났는데 차 사고가 났는데 나 차 사고 났어. 그러면 이제 F는 다친 데 없어? 괜찮았어.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T는 보험 들었어? 앞차가 혹시 고개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예. 정말 T하고 F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T와 F 성향의 차이를 우리는 뇌과학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의 뇌라는 건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옛날에부터 살아남는 인류, 즉 여러 종족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생존한 인류는 공포심을 느낄 줄 아는 인류. 그래서 무서운 게 왔을 때 그리고 무서운 사자가 나타났을 때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뭔가를 도전하고 또는 무기를 만들 줄 아는 그런 인류라는 거죠.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불안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되면은 대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공감하지 않고 감정이 없는 사람은 불안에 대비해서 불안한지도 모르고 결국엔 야수에게 잡혀 먹힌다고 합니다. 또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류 중에 감정의 뇌가 포유류는 감정의 뇌가 발달을 해서 지금까지 인류의 영장으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과 생각,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MBTI의 T와 F는 우리 좌뇌 인간, 우뇌 인간이라는 말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더 뇌과학적인 말로는 뇌 편측화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구조적으로도 앞뒤, 위아래 특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좌뇌와 우뇌에 어떤 기능을 더 스페셜하게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좌뇌, 우뇌로 나뉩니다. 그래서 흔히 T형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MBTI의 사람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게 뭘까? 우선순위가 뭘까 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순서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F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 이거 지금 하고 싶은데 이거 당장 해야 되는데 하고서 하고 싶은 일을 위주로 계획을 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감 능력을 제일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억 남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중에 눈치 없고 둔한 사람, 여러분 우영우 보셨어요? 네, 공감의 회로가 조금 우리하고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저는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이득을 그리고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양심의 가책 없이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감의 회로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감에 해당되는 마음과 감정의 실체, 이거를 감당하는 뇌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저는 두 가지 부분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변연계라는 림빅 시스템인데요. 특히 여러분은 해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해마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해마, 이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것과 함께 변연계는 편도, 시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거울 신경세포가 흔히 위치해 있다고 말하는 이런 1차 운동 영역, 1차 감각 영역, 그리고 전두엽,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뇌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1940년도에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전쟁 고아들, 감옥에서 아이를 낳아서 버려진 아이들을 이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서 아주 위생적인 환경에서 맛있는 것도 우유도 충분히 주고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아이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대 위에서 아이들이 아무런 접촉 없이 상호작용 없이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결국에 2세 이전에 많이 사망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결국에는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말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탄탄한 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정말 공감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공감의 뇌, 변연계가 탄탄해지는 과정이 아주 필수적인 1번 요소입니다. 즉 탄탄한 뇌의 특징, 첫 번째는 변연계가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할 때 눈을 쳐다봅니다. 제가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눈을 쳐다보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는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죠. 저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저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게 마치 의과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그 눈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의과대학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의과대학 학생들도 손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보면은 제 눈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눈과 그다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손을 움직여서 메모를 하든지 공작을 하든지 만들기를 하든지 아트를 하든지 손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대뇌의 변연계가 탄탄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지만이 건강한 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제가 환자를 봐왔던 어떤 환자 중에 엄마 아빠가 영어 강사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때 6개월 때부터 이런 스마트폰 또는 아이패드로 영어를 계속 들려주고 또 유튜브를 계속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다고 엄마 아빠가 생각해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계속 아이패드로 학습을 6개월부터 했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보다 아이패드와 소통할 때 웃고 그리고 소통을 해요. 이런 아이가 결국에 제가 3살 때 찾아왔는데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혼자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눈도 쳐다보지 않고 빙글빙글 돌면서 지금 이 순간에 막 웃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의 회로가 너무나 어긋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3살 때, 4살 때 찾아왔던 이유가 유치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친구들을 때리는 거예요. 불안이라던가 공포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공격심의 감정의 회로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오는 걸 보고 저는 환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러한 뇌 발달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뇌 발달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한
전달해주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이러한 상호작용, 사회성은 정말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IQ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의 삶,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이렇게 기사를 쓴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뇌 부위를 원숭이에서 제거해버린 그런 무시무시한 박사님들도 계세요. 즉 원숭이의 뇌 실험을 통해서 이런 변형계를 제거를 했더니 먹지 말아야 될 뭐 음식 그리고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불안해하지 않아서 계속 실수가 있고 부주의하고 가다가 떨어지고 위험한 곳인데도 상관없이 막 돌아다니고요. 또한 뱀이 왔는데도 이 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죠. 불안과 공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형계가 이 감정의 상실을 일으켜서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탄탄한 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요. 호문클루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펜필드 박사님이 주장하신 그런 영역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차 운동, 1차 감각 영역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이러한 영역들이 결국에 어떻게 발달이 되느냐. 앞에도 제가 강조했듯이 이러한 얼굴 표정 그리고 입술, 혀의 움직임, 즉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다가 친구한테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서 설명해 주면 이 지식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손으로 쓰는 것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몇 자 타이핑하는 것과 또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손을 얼마만큼 움직이는가가 또 뇌를 움직이는 포인트가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뇌를 탄탄하게 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탄탄한 뇌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울 신경세포도 같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웃으면서 발표하니까 좋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뉴런에 같이 동기화가 되어서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자극되어 있는 뇌 부위에 똑같이 여러분의 뇌가 자극되고 있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화를 참으면서 공부해 라고 말하는 거 엄마의 생각과 정서와 말투 이런 것들도요 아이들에게 정말 신기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저는 아이가 막 태어나서 엄마가 우울증에 산후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투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의 세포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가끔 너무나 무서운 공포영화 보면서 칼로 이렇게 툭 찌르는 거 보면 내 가슴이 아파오죠. 내가 찔린 것처럼 아파오죠. 그게 바로 우리의 거울세포 그리고 신경 뉴런이 자극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신생아들이 원래는 모방을 막 태어나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또 원숭이도 막 태어나서는 모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거울세포, 거울신경세포를 처음 발견한 과학자는 아이에게 막 태어난 아이에게 어른이 혀를 라고 내밀었는데 신생아가 직접 그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뇌의 자극을 통한 것을 뇌가 자극되는 것들을 증명을 했고 실제 입술에서 혀가 조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느냐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감정이 그리고 감각이 영향을 받고 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도 예쁜 말 하면 좋겠죠? 제가 웃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영향으로 거울 신경세포를 이용하려고 더 이렇게 좀 이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여러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증명했는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뇌 영상 분석 방법인데요.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러한 차원과 달리 우리의 뇌 구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뇌회로의 방법인데요. 이 뇌회로의
우리가 그래프를 씌워서 또는 정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만든 것들인데요. 뇌가 막 태어나서는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영역들이 퍼져 있어요. 그러다가 한 살만 되어도 이렇게 모듈, 이걸 모듈로 하죠. 구역구역 뇌 연결 달발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구역구역 어떤 영역은 내가 전문으로 할 거야 라고 뇌가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또한 뇌가 정보를 전달할 때 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효율화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연습하고 습관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보가 가장 짧은 길로 가는지, 그리고 연습을 하지 않고 대충대충, 그리고 한 번 본 거 끝, 반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보가 뇌에서 전달이 될 때 너무나 많은 길로 돌아서 이 길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뇌회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또한 공부할 때 뇌회로를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MRI라는 영상, 그리고 DTI라는 영상을 통해서 뇌회로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모듈화돼서 구체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인슈타인 뇌의 굴곡과 주름이 달랐듯이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가서 다른 영역의 IQ, EQ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주름과 그리고 뇌의 깊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으로 제가 썼던 그런 논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숙이 연구해보고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양대학교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뇌의 생애적 발달은 언제 완성을 이루는가? 저는 이 뇌의 발달에 따라서 조기 개입, 그리고 조기 교육, 집중 교육. 여러분들 지금 정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끔 이게 졸립기도 할 것 같아요. 어제도 새벽 1~2시까지 공부하다 오셨을 텐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뇌를 좀 잘 이용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뇌 발달 과정을 여기서 보니 흰색 다발을 보면요, 흰색 다발이 막 태어난 아이에 비해 3개월, 그리고 1살 되면 흰색 다발이 생겨나기 시작해서요, 결국에 물론 볼륨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 흰색 다발 자체가 전선들이 두꺼워지고 얼마만큼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이러한 뇌 발달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이 시기마다 어떠한 뇌 기능이 가장 더 구체적으로 발달하는 것일까요? 즉 그 시기별로 가장 자극받는 뇌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한 그 부위를 저희는 윈도우 피리어드다. 즉 1살, 2살 때까지는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3살 이전에 아이가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한다. 이런 거는 뇌의 발달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3살 이전에는 무조건 뇌를 움직이려면은 몸을 움직여야 되고 감각 체험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손으로 눈을 보고 그리고 언어를 표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3세까지를 견뎠던 우리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얼마만큼 이 시기에 언어 또는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윈도우 피리어드라는 아주 유명한 표인데요. 즉 5세, 10세까지 언어 발달, 그리고 지금 여기 중고등학교 그 학생들 많이 왔는데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뇌 발달을 채워줄 수 있는 기능은 조절, 그리고 통제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계획표 딱 태워서 쓰고,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이러한 집행 기능이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단지 내가 조금 더 성숙해서 발달을 더 빨리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안 된 사람들도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다리시면 그런 순간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뇌의 발달 과정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조절과 통제, 즉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뇌 발달 과정 중에 전두엽에 해당되는 이런 기능들이 이런 조절과 통제를 여러분들에게 곧 선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뇌 발달 결정적 시기에 이런 기능을 놓치면요, 영원히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조절하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은 이러한 게 어른 때까지 죽을 때까지도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한 얘가 언어를 꼭 배워야 되는 중요한 시기 5살, 10살 그 5살 시기에 아빠가 감옥에 가서 혼자서 집안에 갇혀 살았던 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생소녀 진이라고 여러분 쳐보면 아실 텐데요. 그 아이는 5살 때 언어를 못 배운 건데 그 이후로 10살, 15살 때 아무리 언어를 학습해도 절대 언어를 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뇌의 발달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발달시켜야 될 그리고 가져야 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습관화하고 또한 조금 더 정제해야 될 기능들을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학적으로도요. 잘 성장한 뇌하고 발달이 저하된 뇌를 저희가 MRI를 통해서 보면은 차이점이 보입니다.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게 다 있는데 단지 양이 달라요. 질이 다릅니다. 즉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이 콜퍼스 캘로섬이라는 이러한 그런 뇌의 구조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좀 빈약해 보이죠, 여러분. 기능적으로도 참 문제가 되는 그런 영역들인데요. 이러한 영역들이 MRI에서 저는 확인을 하면서 조기 개입을 통해서 기능을 뇌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춰서 조기 교육, 조기 개입,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공사가 잘 된 애들은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2021년도에 제가 발표했었던 논문인데요. 이 프론톨 림빅, 전두엽과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던 변형계의 연결 회로가 탄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기초공사가 잘 돼서 지금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이 나이에 뇌가 기초공사가 잘 되면요. 이러한 전두엽과 변형계를 연결하는 이 뇌회로가 다른 애들보다 더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메타인지가 발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타인지 하지만 뇌하고 어떤 연결이 있을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나 다 아는 건데 좀 실수했어. 내일 시험인데 나 다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보면 평균 이하 점수는. 그쵸? 그런데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지금도 시험 공부의 스케줄이 빡빡해요. 이미 다 숙제는 했는데 숙제가 덜 된 것들을 막 찾아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꼭 제가 뭐 잘하는 공부라고 말하긴 그래요. 뭘 하든지 뭔가의 기능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도 완성도가 높아요. 완성도가. 그리고 이런 잘 못하는 학생을 보면은 항상 벼락치기예요. 내 말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메타인지, 전두엽과 변형계가 잘 조절이 돼서 회로가 잘 형성이 된 경우는 숙제나 시험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완성도 있게 내가 무엇을 얼마나 더 해야 될까 지금 라고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인지가 적으신 분들은 나 근자감은 많은데 결국 한 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시험 점수도 평균 이하 뭐가 됐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은 완성도 있게 하려면은 뭘 어떻게 얼마나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감이 잘 안 오는 아직 성숙이 덜 된 사람인 거죠. 이것도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결과인데요. 집중을 잘하고 우리가 집중 정말 화두죠. 집중을 잘하는 뇌랑 그렇지 않는 뇌의
뇌 혈류량은 어떻게 다를까 봤더니요. 집중을 잘하는 스코어가 높은 그런 학생들은요. 휴식을 할 때는 이게 빨간색이 뇌 혈류량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뇌 혈류량이 쉬는 겁니다. 집중을 잘하는 아이는요. 휴식할 때 뇌가 이렇게 쉬어요. 내가 이제 쉬고 있어요. 그러다가 태스크가 오면요. 아주 집중적으로 뇌 활성도가 올라가면서 뇌의 피를 슉 가져가서 뇌를 여러 효율성을 가지고 굴릴 줄 압니다. 뇌 혈류량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집중을 못하는 친구는 휴식할 때 뇌가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휴식할 때도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휴식할 때 뇌가 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진정 공부를 해야 될 때에는 뇌가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위에 뇌 혈류량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쉴 때는 잘 쉬어야 돼요. 꼭 근자감 있으신 분 그리고 자기 총 조절이나 통제가 안 되는 분들 보면은 잘 때 에어컨과 불을 꼭 켜놓고 주무세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감기는 걸리고 그리고 불 다 켜놔가지고 또 눈도 아프고 여러분들 쉴 때는 꼭 잘 쉬시고 공부할 때 뇌의 혈류량을 잘 끌어다 쓰시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습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해마 보셨죠? 림빅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해마인데요. 우리가 반복을 하면은 이 해마에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기 기억 또는 단기도 강화된 단기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 전두엽으로 이 정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엄마가 복습해라 복습해라 또 한 번 더 봐라 한 번 더 봐라 진짜 듣기 싫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회로를 아신다면 지금 오늘 배우신 거 내일 또는 오늘 저녁에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아니면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회로에 이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되고 또한 전두엽 인간에게 가장 고기능을 담당하는 그 전두엽이 강화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SNS 친구, 오프라인 친구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연구한 결과는 아니지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리 할로우가 1958년도에 그런 연구한 연구 발표예요. 원숭이에게 철사로 되어 있는 엄마를 제시해두고 우유를 주는 거죠. 즉 고아원에서 엄마 없이 잘 먹고 위생적인 환경에 있었던 아이와 비교되는 그리고 거기에 그 결과와 또는 같은 그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철사 어머니면서 우유를 잘 주는 엄마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유가 조금 적어도 포근포근하게 내가 감쌀 수 있고 그리고 접촉할 수 있고 따뜻한 엄마가 좋을까요?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이 원숭이가 밥 먹을 때조차도 밥을 먹고 있는데 절대 밥을 먹기 위해서 철사에게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따뜻한 접촉할 수 있는 헝겊에 딱 붙어서 우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인간에게 얼마나 그 애착과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그리고 공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AI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뇌 발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또 이러한 공감과 애착 이런 원숭이 사랑 시험을 통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제가 코로나 연구를 해서 곧 발표 예정이긴 한데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언어의 중요한 시기에 접촉도 못하고 하면서 발달 지원으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보면서 이런 환경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언어를 담당하는 이런 회로들이 이런 측두엽에 많이 있는데 이런 빨간색 그 영상을 보시면은 회로 자체가 언어가 잘 발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뇌다발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직접 뇌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모아봤어요. 안 좋은 것들, 뭐 스트레스, 적절한 자극, 뭐 스크린 타임, 뭐 유전자 등이 있고 또 좋은 요소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요즘 쇼츠 많이 보시죠, 여러분. 저도 최근 보도를 보니까 10분에 한 번씩 계속 핸드폰을 만지자 평균 서너 시간 이상 우리가 잘 때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잠이 들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뇌 발달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게임을 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 게임으로 직업을 갖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뇌를 사용한다라는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러한 뇌가 더 새로운 자극을 계속 추구하면서 결국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뇌 사용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해로운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뇌 보상 회로는요, 욕구를 먼저 도파민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제시가 되고요. 다음에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이 보상을 받는 보상 회로가 정상적인 보상 회로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으로 클릭 하나로 모든 게 보상이 되고 클릭 하나로 모든 게 내가 아주 대단한 것처럼 또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처럼 많이 느끼시죠. 이러한 노력 없이 바로바로 보상이 되는 이런 뇌회로는 결국 도파민의 중독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즉 짧은 보상회로의 예시가 이래요. 배고프니까 엄마가 밥 먹게 조금만 기다려라.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옆에 있는 젤리와 빵을 집어먹죠. 심심한데 바로 스마트폰 열면 찬란하게 펼쳐지는 그 시각적인 자극에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통해서 우리의 견디는 힘은 점점 떨어져만 가죠. 결국에 이러한 도파민, 뭔가를 하고 싶고 바로 해결되고 뭔가 하고 싶고 바로 해결되고 도파민은 밸런스를 잃어버리고 계속 내성이 생기고 중독이 생겨서 더 새로운 거, 더 빠른 것들을 우리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뇌가 고장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공부해서 대학 가야지.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또 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대까지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만 지연을 시켜다오. 그러면 20대 이후로는 너가 가질 수 있는 걸 좀 짧은 보상 회로라도 가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20대 이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하자고 게임할 거 다 하신 분들은 20대 이후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20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싶은 것도 약간 만족 지연,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친구들,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견디는 힘이 있는 분들은 도파민에 의해서 정상적인 욕구와 정상적인 보상 체계가 발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20대 이후에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으신 분들 20대 이후에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 그 전까지는 조금만 견디는 힘을 키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잘 안 잡혀질 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뇌 마음대로니 너무 여러분 마음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내 뇌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팁을 드릴 테니까요. 그 팁에 따라서 충동성을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두엽이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게 전두엽이 가끔 헷갈리기도 해요. 엄마가 너 숙제하면은 게임 30분 해줄게. 그러면은 숙제를 빨리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짧은 보상 회로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일시적으로 갑자기 분비된 이런 도파민, 조금 의욕이 얼렁 생겼다가 헷갈리는 의욕으로 바뀝니다. 즉 게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엄마가 너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숙제하면은 게임 한 판 해줄게 하는데 이제 전두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 내 엄마한테 조금 더 게임하는 시간을 더 한번 1시간으로 늘려볼까? 공부를 굳이 해 마라. 이런 이제 헷갈리는 전두엽까지 우리가 내 발달의 신호들이 도파민을 통해서 부적절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지는 습관, 팁인데요. 여러분 탕후루 좋아하세요?
네, 저도 탕후루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고 이제 꼭 탕후루를 먹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고 있는 분들이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제가 탕후루 사진을 넣었어요. 사실 정말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뇌 발달에 사실 긍정적인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미숙아를 치료하는 동영상들을 보여드렸죠. 지금 태어나는 10명 중에 1명이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뇌 발달 자체가 조금은 다를 수 있는, 또한 환경 호르몬, 그리고 여기에 아마 인공으로 또는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환경은 공기도 탁한데 스크린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워나가는 이런 짧은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은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운동, 언어 발달, 문제 행동, 참을 수 없고 폭력적이고 사이코패스가 많아지고 다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 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이 여러 가지 몇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뇌의 발달에는요 영양 상태가 정말 중요한데요. 의학적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뇌 회로를 1살, 6살, 10살 때 보면은 이 뇌 회로 자체가 영양이 부족한 뇌, 영양이 정상인 뇌가 얼마나 다르다라는 거를 연결성에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뇌는 도대체 어떤 영양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유일하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당만을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정말 사탕 하나라도 먹고 가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절대 아침 먹으라고 하면 아침을 절대 안 먹는 분들 밥 한 숟가락이라도 엄마가 엄마가 안 차려주시면 포스트잇이라도 아니면은 빵이라도 한 조각 꼭 먹고 가라고 이 내용이 기억될 수 있을 만한 요 캔디를 제가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꼭 캔디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뇌는 포도당을 원하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에 가기 전에 한 숟갈이라도 먹는 습관을 3개월만 해보자. 이렇게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전두엽은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뇌가 굶고 있고 비만 상태이고 특히 뇌가 굶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어떤 음식을 아침에 먹었느냐 또는 포도당이 얼마나 또 충족돼 있느냐에 따라서 뇌의 활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당 당긴다. 정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초콜릿 같은 게 먹고 싶어요. 달달한 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시로 우리의 뇌는 당을 원합니다. 또는 아침밥을 원합니다. 여러분 5분만 빨리 일어나서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는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들의 충동 억제 그리고 조절 능력 정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철분입니다.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철분의 중요성, 여러분 고기는 많이 먹어서 아마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철분을 먹을 때 야채를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보다 요구량이 더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그래서 정말 불편한 음식들보다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엄마에게 오늘 가서 스테이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고기를 먹어서 오늘 뇌회로를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뇌회로에 철분이 부족했을 때 문제가 되는 뇌회로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전두엽이나 변연계 이런 부분들이 다 그의 영향을 받는 그런 회로들이고요. 손해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치즈나 생선, 우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끔 나가서 밤에 오래 깨어 있는 분들, 즉 공부한다고 불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형광등보다 햇빛을 조금 받을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몸이라도 움직이면서 햇빛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특히 만약에 그럴 기회가 없다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영양제 보충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뇌하고 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brain gut axi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부분 장이 안 좋은 애들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의 어떤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지게 장을 안정화돼 해주느냐에 따라서 뇌의 발달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어려운 설명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요거트, 비피더스, 불가리스, 윌, 액티비아, 닥터캡슐 이런 거 간식으로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그릭 요거트를 먹으면 좋겠는데 그거 먹으라고 하면은 안 먹으실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콜라나 이런 것보다는 뇌를 생각해서 이런 요거트 음식을 좀 한 번 더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뇌 발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비만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만이 뇌회로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는데요. 실제 뇌 세포에 비만과 연관돼서 염증 세포들이 증가하고 뇌회로를 망가뜨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만도도 조절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요. 제가 한 연구에서는 이런 비만이 심할수록 이런 림빅, 아까 림빅 하면은 변형계, 오늘 기억하시죠? 전두엽 하면 프론탈, 이런 림빅 시스템이 달라져요. 정상인들과. 제가 연구한 결과들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만이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회로에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비만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결과들 외에도 수많은 결과들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러한 뇌과학에 대해서 제 랩에 들어와서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한양대 캠퍼스로 오세요. 한양대 캠퍼스에 정말 많은 지식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박사, 석사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학습, 밖에 나가서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기회도 있고요. 특히 우리 의학자로서, 과학자로서 공대에만 계시는 분들과 달리 저는 융합 연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여러 다른 분과, 즉 소아과에 있지만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치료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유전 또는 공학 그리고 심리학과 친구들까지도 같이 연구를 같이 하고 석사 박사 학생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우리 학생들을 멘토링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고, 실제 뇌 혈류량이나 뇌파를 찍어볼 수 있는 각자 또는 아이들에게 또는 어떠한 실험군을 통해서 이런 뇌파나 뇌 영상 자료 그리고 뇌 분석 결과들을 이렇게 뇌 세부 연결성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구 결과들을 가장 우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같이 교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기회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뇌 분석을 하고 있는, 제 방에서 하고 있는 그 결과들인데요. 뇌를 세부적으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연결성을 다 값으로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뇌 연결성의 우리 그 지표들은 뭐 커넥티비티, 네트워크, 스트럭처, 펑셔널 MRI 등등의 많은 방법을 가지고서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멀티모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마에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게임 중독 있는 분들 또는 집중 못하는 사람들, 이 혈류량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 한번 어머니들께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도 주체할 수 없는데 뇌과학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회로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 발표도 해외 발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학생이 만든 뇌 영역이에요. 본인에게 어떠한 연결 구조와 허브가 강화가 되어 있고 어떠한 구조가 약한지에 따라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도식화해보고 스케마틱하게 구조를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많은 공동 연구를 같이 하는 분들 그리고 제 석사 박사 학생들 정말 즐겁게 공감을 가지고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서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국뇌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 대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같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 끝난 줄 아셨겠지만 제가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로 몇 개를 준비했어요. 요즘 흔히 여러분들 갓생 아시죠? 갓생. 몰라요? 오늘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갓생에 사는 나에게 한번 취해보자. 이게 좀 고달픈데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갓생. 어떻게 하면 나도 갓생을 해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갓생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첫째, 돈이 제일 중요해서 돈 얼마야? 뭐 해줄게. 그럼 그거 얼만데?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 얼만데? 친구가 뭐 많이 사주면 친구가 뭐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 갓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은 삶보다 지금 있는 돈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친이 절대 따라 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주면서 친구 꼬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벌레인데 대충 벌레예요. 조금 있다가 됐어 대충 해. 이런 대충 벌레. 연습을 절대 안 하거든요. 연습을 안 하면 여러분 에러가 많아집니다. 실수가 되게 많아져요. 부주의하게 돼요. 이게 엄마가 늘 연습해라 복습해라 이러잖아요. 네, 그게 사실 뇌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에러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기억을 하고 에러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세 번째로 분노가 많은 사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끝이야. 그만해. 끈기가 없어요. 이러한 분들 분노가 이렇게 차오르죠. 요즘 제가 보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이게 어린아이들도 분노가 많아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도 오셨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분노 있게 너무나 푸시하지 마시고요. 조금 행복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법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가셔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른이 된다라는 건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많으시죠? 네, 크고 있다는 신호예요.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뇌가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고 반응하면서 변화하는지가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키이거든요. 여러분 바닷가재가 성장을 하는데 몸이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그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고 꿋꿋이 대충 괜찮아 사는 바닷가재는 다 먹여 잡힌대요. 잡혀 먹인대요. 이게 천적이 와서 다 왜냐하면 굶뜨거든요. 융통성이 없고요. 도전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도망칠 힘도 없어져서 다 잡아먹힌대요. 하지만 껍질을 벗어 던질 줄 아는 사람은 바다 깊숙한 곳에 바위 밑에 들어가서 껍질을 다시 입고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껍질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입어보시기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립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하는 법. 지금이 다인 것 같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나의 내 회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뇌에 씌우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힘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르면 좋을까?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요. 견디는 법칙, 5초의 법칙을 제가 세웠어요. 그냥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잘하세요? 뭘 생각해요? 그냥 하는 거죠.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천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천에 옮길 때 생각하지 말고 5초만 세세요. 일어날까 말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계속 이쪽으로 살짝 떠보고 저를 살짝 떠보고 엄마가 다시 한번 일어나 밥 먹어라고 그 다음에 말하러 오시면 그때 일어날까라고 막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학생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5초를 세우면 돼요. 숙제를 할까 말까 내일 할까? 저녁 12시부터 할까? 내일 모레 할까? 학원이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5초만 세워서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줄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면요. 몸을 움직일 때 뇌가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견디는 법칙 2.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정말 유명한 이어령 딸 이민아 목사라고 있죠. 많은 고통과 역경과 즉 이혼과 아이가 죽고 갑상선 암에 걸리고 정말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인물, 그리고 헐크의 주연 맡았던 사람이죠. 배우인데 안면바비가 500번 안면바비가 있어서 배우의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500번 이상을 페일. 당신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좌절을 겪고서도 결국에는 인생의 성공자로 우뚝 선 이러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즉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문제를 더 푸세요. 한 문제를 더 푸세요.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못 먹을 때 한 숟갈 더 먹으세요. 여러분 마라톤처럼 워킹 하실 때, 운동하실 때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아 할 때 한 걸음 더 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저는 이런 뇌과학으로 이 견디는 힘을 키우는 그런 여정이라는 감동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찾아올 수 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